한번 봅시다. 가를 바탕으로 나를 분석합시다. 자, 가에서도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형태, 기능, 의미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 반복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나눴을 때 열의 아홉은 매우 착실한 학생이다. 자, 열 품사 뭘까? 열 뒤에 누가 붙었어? 조사가 붙었지. 우리 조사가 붙으면은 체언이라고 했죠. 체언 중에서 숫자와 관련된 친구 조사. 오케이,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아홉은 아홉도 수사지. 은도 조사. 매우는요? 매우는 누구 수식해주는 느낌이야? 솔기. 착실하다. 자, 착실한이니까 착실하다 기본형이지. 그럼 이때는 착실하는 형용사. 형용사 꾸며주는 애니까 부사. 오케이, 학생 체언이고 명사죠. 그리고 서술격 조사이다 까지. 자, 걔네들을 우리가 밑에서 설명해주면 답은 4번입니다. 4번 어디가 틀렸어요? 학생은 같은 품사이니 디귿으로 하면 안 되죠. 의미라고 하면 안 되죠. 기능으로 한다면, 만약에 여기 니은이라고 한다면 같은 기능으로 볼 수 있겠죠. 학생과 아홉은 다 체언이니까. 그거까지도. 틀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바꿨을 때 우리가 정답이 되는지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3번 봅시다. 자, 요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 조사, 와와 관은 어떤 조사와 어떤 조사에서 우리가 주로 있다고 했었니? 기억나는 사람 혹시? 조사에서, 우리 조사만 좀 더 풀어볼까? 조사는 격조사 있고요. 보조사 있고요. 또 무슨 조사 있다고 했어? 접속조사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런 조사 중에서 와와 관은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야? 누구와 누구 두 개를 연결시켜주는 느낌은 있지. 그래서 접속조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경우도 있다고 했어. 친하다라는 거. 자, 철수와 영수는 친하다. 여기 주어는 누구예요? 철수. 주어. 그냥 문장에서의 주어. 영수는 친하다요. 영수는이 주어예요. 그쵸? 그러면 얘네들을 지금 주어라고 볼 수도 있어. 근데 영수라고 하는 요 주어가 친하대. 서술어가 쓰였죠. 그러면 영수는 친하다라고 하면 궁금하지 않을까? 누구랑 친한지? 누구랑 친하대요? 철수와 요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부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있어야 되는 부사어예요.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때 와는요,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와예요. 자, 그런 느낌으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철수와 영수는 잠잔다. 영수는 잠잔다. 더 필요한 부분 있니? 영수는 잠잔다. 그리고 철수는 잠잔다. 서로 분리될 수 있어, 없어? 있네. 자, 밑에 영수는 싸웠다. 자, 더 필요한 부분 궁금하지? 누구랑 싸웠는지. 필수적 부사어. 영수는 마주쳤다. 궁금하지 않니? 누구랑 마주쳤는지. 철수와 필수적 부사어. 영수는 헤어졌다. 누구랑요? 철수와 필수적 부사어. 그래서 자, 요 네 부분 나다, 라, 많으냐 다 필수적 부사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필수적 부사어는 누가 결정시켜 주느냐? 뒤에 서술어가 결정시켜 주는 거예요. 서술어 때문에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가 결정돼요. 우리 영어에서도 혹은 동사에서도 목적어가 필요하면 무슨 동사라고 얘기를 해?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 타동사라고 들어봤니? 자동사, 타동사? 반응 확실히 자동사 몰라? 타동사 몰라? 타동사는 목적어 을이 필요하죠. 자동사는 필요 없어요. 혼자만 있으면 돼요. 영수는 잔다. 더 필요한 거 없잖아. 그치? 그럼 자동사예요. 네, 타동사는 을이 필요한 건데 이런 동사 을 말고도 이런 식으로 우리 국어에서는요, 서술어가 이렇게 필수적 부사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라는 거. 그러면 답은 1번이겠죠? 네, 요거는 하나 이제 체크해 놓으면서 조금 더 문제 풀면서 개념을 정교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 문법 체계 있잖아. 품사 체계를 우리가 계속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챙겨 나가는 거예요. 자, 기억의 예를 한번 봅시다. 보조사 얘기했네요. 보조사. 그리고 보조사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주래요.
특별한 뜻을 더해주는 보조사.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에서 보조사인데 보조사가 아닌 것 고르라는 얘기네요. 자, 어떤 게 보조사가 아닐까? 제가 저번에 보조사 할 때 혹시 는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 보조사야 라고 얘기를 해준 적 있었니? 는? 주격조사 아니에요. 얘는 보조사예요. 그리고 오직 새소리만 들렸다. 새 소리를 들은 거죠. 그쵸? 을이 만으로 바뀌면서 보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시험까지 한 달이 남았다. 근데 한 달도 안 남았다. 한 달이 안 남았다. 한 달도 안 남았다를 표현해 준 거고, 그는 평생 가족 밖에 모르고 살았다. 가족을 모르고 살지 않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 가족을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하면 좀 단어가 나는데, 아무튼 가족 밖에라니까 이것도 강조되는 느낌이죠.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와가 앞에서 나왔던 이때는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이때 접속 조사인 거죠. 나는 누구를 좋아해요? 개를 좋아한다. 이 문장 괜찮죠? 그리고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접속 조사예요. 나눴을 때 말이 이상해지면 접속 조사가 아닌 거고. 그래서 3번. 답은 이제 이 3, 4번 문제는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접속 조사와 부사격 조사 구분하는 거니까. 자, 5번 한번 볼게요. 요 할머니께서라고 하는 요 표현, 요 조사는요, 원래는 뭔데 저렇게 깨서라고 쓴 걸까? 할머니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머니가라고 쓰면은 예의가 없어 보이지? 그치? 그래서 할머니께서라고 해서 높임 표현이에요. 집에 오셨다. 그러면은 이때 할머니가라고 했으니까 주격, 주어 자리를 나타내 주고요. 자, 집에 오셨습니다. 공간, 어떤 장소를 나타내 주면은 우리는 부사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맞네요. 니은, 기억. 그리고 깨서에서는 니은, 이와 달리 존대 의미가 담겨 있고, 니은의 이를 볼까?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났다. 동생이 다시 만났다. 주격조사 이가 깨서로서 높임 표현이죠. 그럼 이것까지도 맞는 선택지고요. 니은 이제 봅시다. 이는 동생이 아니라 형과 동생의 결합하는군. 자, 요때 그러면 이 느낌은요.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났다라고 하는 이때 이제 형과 동생을 묶어줘서 같이 주어 처리를 하는 그런 느낌의 격조사겠죠. 밑에도 봅시다. 니은과 디귿의 와는 앞말의 의미에 의해 선택되는군. 자, 요 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되는 게 형과 너와 자, 요 말은요. 앞말의 의미에서 선택된다라는 말 말고 우리 와와 과는 언제 이렇게 쓰니? 언제 와를 쓰고 언제 과를 쓸까? 와와 과는 와 언제 쓰니? 앞말에 뭐가 있을 때? 너, 와, 그쵸? 형, 과. 그러면 앞말의 의미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앞말의 형태 혹은 받침, 여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답은 4번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6번 문제 갑시다. 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요 부사는요. 성분부사와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로 나뉩니다. 이거 공부됐었니? 성분부사, 문장부사로 나뉜다고? 부사가 상당히 많잖아. 그치? 자, 이 중 성분부사는 주로 용어는 수식합니다. 근데 때로는 체온 수식하기도 하고 관형사, 부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자, 기억부터 누구 수식해 주는지 한번 찾아볼까? 기억, 매우는 누구? 빨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빨리는 뭐예요? 매우 달린다는 안 될 것 같고 매우 빨리를 꾸며주는 것 같아. 빨리는 누구 꾸며주고 있어 또? 달린다. 그러면 이 빨리의 품사는? 얘들아 서술어 꾸며주네. 서술어 꾸며주네. 부사. 그치? 동사 꾸며주고 있잖아. 동사 꾸며주고 있잖아.
자, 설마는 어때요? 설마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부사. 디귿 바로는 누구 꾸며주고 있어? 엽. 엽은 품사? 오케이, 명사죠. 명사. 그러면은 지금 명사 꾸며주고 있어요. 부사긴 한데.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바로 언제 쓰니? 바로. 바로라는 단어는 언제 쓰니? 요 옆 꾸며주는 경우 말고. 바로? 바로 앉아! 어때? 바로 앉아! 바로 앉아라! 라고 지금 동사 꾸며주고 있지. 바로 공부해! 바로 먹어! 동사 꾸며주고 있지. 그러니까 동사 꾸며주니까 이 바로도 원래 부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특이하게 누구 꾸며준다고요? 체형 꾸며준다고, 명사 꾸며준다고. 이런 것들이 좀 특이하죠. 그래서 요 바로 같은 경우도 이제 눈에 익혀두면 좋아요. 바로도 우리의 신기한 쓰임이 보이니까. 자, 밑에 내 차는 아주 새 차였다. 아주. 누구 꾸며주고 있어, 아주가? 새를 꾸며주고 있지. 그러면 새는 누구 꾸며주고 있니? 차. 차라고 하는 누구? 체온을 꾸며주니까 이 새의 역할은? 오케이, 관형사라는 게 보여야 돼요. 보여? 그냥 보고 있어? 자, 과연 문장 전체 정말 뛰어나다. 동사 꾸며주고 있죠. 자, 이렇게 다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판별해 주시면은 이때 답은요 4번입니다. 왜요? 아주는 관형사 꾸며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다른 선택지 다 지워볼까? 자, 매우는 누구 수식하고 있어요? 용언이 아니라 부사가 부사 수식하고 있죠. 설마는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고 있죠. 바로는요 체언을 수식하고 있죠. 과연과 정말은 문장을 수식하고 있나요? 정말은 지워줘야 되죠. 그쵸? 이 정도로 따라주시면서 선택지를 정확하게 판별해 주셔야 됩니다. 틀린 문제들은 이 정도까지 고쳐오셨어야 되는 게 오답 노트 정리. 이제부터 하면 되지. 자, 7번 같은 문제도 되게 어려웠을 텐데 이거 그래도 생각보다 잘 풀었네. 이게 나는 제일 어려웠을 거라고 해서 냈는데 잘 풀었더라고. 자, 관형사, 대명사, 부사 중에서 여기 일이 이것은 지시성을 지닌 단어들이 있대. 그래서 우리 지시관형사 있지 않았니? 지시대명사도 있지 않았니? 지시부사도 있지 않았니? 지시성이 있는 것들. 그래서 걔네들을 모아봤어요. 그럼 얘네들은 앞에서 그 문장 내에서의 기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요 A는요, 뭐에 들어갈까? A, 이 사과는 누구 꾸며주고 있어? 자, 누구 꾸며주고 있니? 사과는 품사 누구야? 체온 꾸며주니까 관형사. 자, 이렇게 바로 나와야죠. 자, 책 꾸며주고 있지. 책은 체온이니까 명사니까 관형사. 자, 여기 뒤에 누구 붙었어? 그치, 조사가 붙었어요. 그럼 조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체언이네. 체언 중에 한 명 누구? 대명사. 오케이, 그 정도로 나와야죠. 자, 이리는 누구? 이리 오게. 이리 와. 이리 오너라. 누구 꾸며주는 거야? 서술어 용언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얘는 부사. 그리 보내겠습니다. 그리 하세요. 그리 보내겠습니다. 그리 보내라. 용언 꾸며주고 있죠. 그럼 이 친구도 부사. 자, 그렇게 했으면 답은 2번이네요. 자,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괜찮니? 이 정도로 따로 할 수 있어? 설명 들으면 할 수 있어? 안 되는 사람 솔직하게 저한테 카톡 보내주세요. 손 들라고 하면 좀 너무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뭔가 상담을 좀 합시다. 전혀 모르면 안 돼. 자, 밑에서도 형용사랑 관형사 우리 구분할 때 서술하는 기능인데 이 서술한다라는 표현이 뭘까 얘들아? 서술한다라는 게 우리 서술형. 이제 여러분들 이번 학기 적어도 아니면 다음 학기까지 문장 성분 공부할 텐데 학교에서 서술어라고 한다면 서술이 무슨 단어일까? 서술 뭘 서술이라고 할까? 설명하는 거? 맞아. 서술은 여러분들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단어를 그대로 좀 풀어볼게요. 술이 술술술술 풀어서 서가 이야기하다, 쓰다. 이게 서자가 이야기하다, 쓰다 이런 단어거든요.
술은 풀어서.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는 거, 풀어서 쓰는 거. 그걸 우리는 설명하다라고도 얘기하잖아. 알겠지? 자, 서술이라는 의미 정확하게 잡아주시고. 자, 예를 들어서 큰 사자라고 할 때 이 큰은요. 뒤에 있는 사자를 꾸며주는 것 같지만 아니 사자가 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사자가 크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의미가 있을 때 크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으면은 얘는 체언을 비록 꾸며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관형사는 서술 못해요. 서술 X.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요. 자, 아름다운 꽃인데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꽃이 아름답다. 가능하니? 네. 그렇게 가능하면 얘는 형용사. 웬 웬, 말이 웬. 이상하네. 관형사. 새 가구 새. 얘도 관형사. 모든 사람들이 모두 서술 기능 없죠. 그의 빠른 일처리가 빠르다. 형용사. 자, 이렇게 찾아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죠. 자,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여기도 조금 어렵게 제가 지문형 문법 문제를 냈지만 결국 우리 동사와 형용사, 체언, 서술격조사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서술어 부분에 쓰이는 거,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설명할 때 동사로 설명하거나 형용사로 설명하거나 뭐뭐이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중3이다. 그쵸? 여러분들은 부지런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잘생겼다, 예쁘다.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조사 이다를 통해서. 자, 그리고 요 동사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이 나중에 우리 어간 어미도 좀 더 깊게 들어갈 텐데 어간이고요. 뒤에가 어미예요. 자, 어간은 어떤 부분? 어간.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요? 변하는 부분. 그쵸? 미안해. 여기가 아니라 변하는 부분. 어미는 변하는 부분. 어간은 변하지 않는 부분. 자, 그래서 밑에 동사를 활용할 때 누가 붙을 수 있어요? 는다, 니은다가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 어라, 뭐뭐하자가 붙을 수 있어요. 그쵸? 근데 형용사는 못 붙어요. 형용사는 요 니은과 알아, 어라 이런 친구들이 못 붙어요. 이거 구분하는 방법이죠. 밑에도 책이다 라고 할 때는 되는데 책이냐, 책이느냐, 책이는구나 여기도 비슷하게 형용사와 비슷한 쓰임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다는요 형용사와 비슷합니다 라는 얘기까지 요 얘기를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우리는 평소에 동사와 형용사만 구분을 했지만 서술격조사 이다도 형용사와 비슷하구나. 형용사와 비슷하구나. 그래서 그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밑에 이제 지문형 내용이고 내용일치 문제로 하나 줬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동사와 형용사는 서술어로 쓰일 수 있다. 매우 맞죠. 자 2번 형용사는 활용할 때 감탄형 어미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용언이 활용할 때는 어간에 붙는 부분을 어미라고 합니다. 어간 어미 찾는 연습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 자 형용사에 비해 이다와 활용 양식이 유사하다 아니에요. 밑에서 형용사의 활용 양식과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 4번. 이 부분이 틀렸네요. 자 이다는 명령형, 청유형, 어미 결합하지 않는다. 누구랑 비슷하다고요? 형용사랑 비슷하다. 자 10번 문제 갑시다. 자 나는 주로 저녁에 씻는다. 기본형 뭘까? 씻다. 그럼 씻다에다가
는이 붙었네요. 그럼 품사 뭘까? 동사. 자, 요렇게 이제 문제 풀이할 때요. 여러분들 평소에 요 A부터 E까지 다 읽고 푸나요? 아니면 하나하나씩 판별해 주나요? 여러분 평소 패턴 한번 물어봅시다. A부터 E를 다 읽고 나서 선택지로 간다. 혹시 그렇게 하시는 분? 평소에 그런 방법? 그럼 요거 한번 연습해 볼까? 지금 하나를 보고 밑에 선택지 보니까 A만 딱 얘기하고 있지. A 딴 데서 물어보진 않는 것 같지. 여기 앞에 부분 보면. 그러면은 얘를 읽고 나서 바로 와서 판별해 보는 거야. 그러면은 씻는다의 어간이 는다와 결합한 걸로 봐 동사의 기본. 맞는 선택지. 그럼 얘는 하나 지워주면 되죠. 왜? 여기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찾는 거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보자. 두 번째도 오늘 날씨가 정말 춥구나. 자, 기본형 누구? 춥다. 자, 춥구나는 구나와 결합한 걸로 봐 형용사이다. 자, 형용사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볼까? 춥다, 춥는다 되니 안 되니? 안 되네. 그러니까 형용사 맞네. 지워주시고. 자, 이렇게 선택지 하나, 위에 보기 하나, 선택지 하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요. 혹시 알아? 답이 1번에 있으면은 시간 더 절약되는 거지. 자, 3번도 자, 먹자는 어간이 청유형 어미 자와 결합했으니까 동사이다. 먹다는 기본형 동사 맞죠? 당연한 얘기고. 자, 열어라 명령하고 있네요. 그래서 형용사다. 열어라 기본형 뭘까? 열다. 자, 열다는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얘들아 이거 잘 생각해봐. 열다는 는 결합할 수 있니? 안 돼? 열다를 우리 연다라고 하지. 돼? 안 돼? 일단은? 되네? 자, 요 부분이 선생님 그럼 이 리을은 어디 갔어요? 라고 할 때 나중에 우리 하겠지만 이 리을은요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리을 탈락이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이 되거든요. 그럼 얘는 당연히 동사겠네. 답은 4번. 놀다도 한번 해볼래? 놀다. 분명 여기 놀는다는 안 하지만 우리 뭐라고는 해? 논다는 되지. 이럴 경우 또 리을 탈락하는 경우죠. 리을 탈락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만 하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5번.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다가 직접 결합한 말이 활용한 것이다. 그쵸? 채연의 서술격조사 사람 플러스 이다가 결합한 거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여기까지요. 자, 문법 문제는 이 정도의 정확성으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지문이 저랑 해야 될 게 지문 2개 정도 있고요. 문학 문제가 뒤에 있죠. 그러면은 한번 또 보자. 비문학은 얼마나 틀렸는지. 11번이 72%, 그리고 12번이 56%, 12번이 어려웠구나. 문법이 더 어려웠던 것 같은데 40몇 걸 나왔으니까. 13번이 64%, 14번이 80%, 15번이 84%, 16번이 84%, 17번이 64%, 18번이 44%가 나왔어? 여기서 몇 문제는 제가 직접 낸 거거든요. 그게 18번 문제긴 한데 내가 너무 어렵게 냈나 보구나. 미안하다. 뭐 봅시다. 한 지문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남은 지문 할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 다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단 이제 여러분들이랑 저랑 이제 해야 되는 앞으로의 과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제 문장에서 우리가 문맥 읽는 연습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문단이 어떤 느낌인지를 계속 읽어주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독해를 이제 벗어나서 문장 독해는 우리가 진짜 안 읽게만 하는 거고 문장 되게 어렵네? 그럴 때만 하는 거고 한번 쓱 읽는 거예요. 쓱 문단을 한번 읽어주는 느낌 한번 읽어봅시다. 자, 미래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 미래주의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야 모르고 있는 거야 딱 읽었을 때 몰라. 우리 배경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밑에 이제 정리하면서 읽는 느낌이에요. 미래주의는 운동입니다. 무엇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무슨 운동이래요? 전위예술 운동이래요. 전위예술은 뒤에 설명 나와 있지. 전위예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운동이래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또
새로운 것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또 꾸며주고 있죠. 누가 참여했다고? 이 사람 시인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화가라던가 조각가라던가 건축가, 음악가가 여러 분야에서 참여한 새로운 표현의 예술 운동입니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죠. 아, 새로운 예술 운동이구나.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내용은 뭐냐면 new 예술 운동. 새로운 예술 운동인데 새로운 예술이 미술에서만 일어났니? 아니지? 여러 분야. 자, 여러 분야에서 일어난 새로운 예술 운동이다 라는 내용이 옆에 정리가 되면 좋죠. 이 정리는 직접 쓰셔도 되시고요. 물론 복습하거나 예습할 때는 쓰셔야 돼. 근데 문제풀이 할 때는 머릿속으로 이 부분을 점점점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만의 표시를 간략하게 메모라도 하면서,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줄 치는 연습. 아, 이렇게 줄 팍팍팍 쳐주고. 근데 줄을 너무 생각 없이 막 길게 치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줄 치는 것도 이제 아주 정성 들여서 핵심에다가. 자, 당시 요 미래주의가 나왔던 당시를 얘기하는 거죠. 산업화에 뒤처진 이탈리아. 얘들아, 산업화라는 단어가 뭐니? 산업화. 산업화에 뒤처진 이탈리아. 산업화가 뭐야? 산업의 발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산업화는요, 산업의 발달이에요. 우리나라는 언제 산업화가 많이 일어났을까? 우리나라. 역사, 한국사 시간에 배웠니? 사회 시간에 배웠니? 우리나라의 산업화? 7, 80년대. 맞아. 7, 80년대. 맞아. 그때. 우리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그런 것들은 좀 배경 지식을 쌓으면 되고요. 자, 이탈리아가 산업화에 뒤처졌었는데 산업화에 대한 열망이라는 단어는 바라는 거예요. 열렬히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적 자존감을 자, 고양이라는 거는 저기 경기도 고양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양은 무슨 단어? 높여주다. 오케이. 높여줄 수 있는, 뭘 높여주는 거? 민족적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을 필요로 하였다까지 끊어서, 그러면 당시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네요. 분위기라고 적어주면 되겠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산업화의 특성인 속도와 운동에 주목하고 이를 예술적으로 표현한 것이 미래주의래요. 아, 미래주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속도와 운동을 주목한 어떤 예술적 운동이겠구나. 새로운 예술 운동이구나. 그리고 여러 분야가 참여했구나. 라는 정도로만 내용 정리하시면은 이게 하나의 문단을 읽어낸 거예요. 따로 내가 여기서 뭐 더 설명한 거 없잖아요. 그쵸? 자, 특히 미래주의 화가들은 뭘 봤대요? 질주하는 자동차. 그럼 질주하는 자동차에서 뭘 느낄 수 있니? 오케이, 속도를 느낄 수 있지. 자, 혹시 연결되셨던 분 읽으면서 연결되시면 좋죠. 또 북적이는 기차역, 뭐 속도와 운동까지도, 광란의 댄스홀, 뭐 속도와 운동이죠. 노동자들이 일하는 공장 등 활기찬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주요 소재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역동적인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역동적이라는 단어, 역동적 무슨 단어일까? 움직임이 아주 강하게 나오는 거, 아주 역동적인 움직임, 스포티한 거. 그들은 대상의 움직임의 요 추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니? 자, 추이. 자, 집중. 추이라는 단어. 대상의 추이, 움직임의 추이. 무슨 단어일까? 추이. 진행 과정. 진행 과정이에요. 움직임의 진행 과정을 화폭에 담아냄으로써, 자, 여기 중요하다.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문맥을 읽을 때, 자, 냄으로써 라고 하는 요런 연결 어미가 있는데, 으로서와 으로써 여러 번 얘기할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자, 으로서는 원인, 이유. 으로서는 어떤 신분으로서의 자격, 지위, 이 차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이 공부함으로써 성적이 올라요 라고 할 때는요, 이유나 원인이죠. 공부하는 이유로서, 공부함으로써 성적이 오른다. 자, 근데 요 으로서는요, 자격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자녀로서 뭘 해야 될까? 효도를 다해야 돼요. 자녀로서 효도를 다해야 돼.
자, 의로서, 의로서 차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의로서가 여러분들이 어떤 뭐 학생으로서 행동이 발라야 된다, 발라야 된다라고 하면은 의로서겠죠. 네, 의로서는 이유나 원인이에요. 자, 그래서 대상을 생동감 있게 형상화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를 위해 미래주의 화가들은 뭘 했대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움직임을,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이라고 하는 요 표현 조금 어려운 말로 옆에다 써놓읍시다. 통시적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면 좋아요. 시간의 흐름은 통시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시간을 통으로 본 거예요. 하나의 흐르는 통으로 보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통시적이라고 합니다. 대상의 움직임을 하나의 화면에 표현하는 분할주의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 분할주의 기법의 사용. 그리고 보니까 자, 질주하는 말의 단위를 몇 개로 했대? 4개가 아니라 20개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런 분할주의 기법을 통해 역동성을 지향했습니다. 자, 요 지향이란 단어 여러분들 지양과 구분하셔야 돼요. 지향, 지양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향은 그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지양은요 사양하는 거예요. 금지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치? 그럼 수업 시간에 조는 거를 여러분들은 지향해야 되니 지양해야 되니? 수업 시간에 조는 거를 지양해야 돼? 아니야? 졸아야 돼요. 저는 졸고 싶어요. 지향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윤호야? 아, 네. 그럴 것 같더라. 지양하셔야 돼요. 피곤하지? 학교 이제 안 가던 학교를 가니까 또 알아. 자, 분할주의 기법은 19세기 사진작가 머레이 연속사진 촬영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미지의 겹침, 또 역선, 상호작용의 침투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대. 3가지 요법이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3가지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는 이유가 이렇게 3가지가 나오면 밑에 글들은 몇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 3가지 다 설명하지 않을까? 한번 먼저 찾아볼게. 뭐부터? 이미지의 겹침. 여기 있네요. 이미지의 겹침. 역선 가서 한번 찾아볼까? 역선은 어디 나와 있나? 여기 있네. 역선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호 침투.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할 얘기인데 지금 이제 하나의 문단이 되게 길지 않니? 한 열 몇 줄 되지 않니? 근데 우리 이미 벌써 이 문단의 구조가 다 파악이 됐다. 첫 번째, 이미지의 겹침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역선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호 침투는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문단이 다 구분이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문단이 이 정도로 이렇게 잘라졌으면은 우리 읽을 때 집중해서 잠깐 쉬고, 집중했다 잠깐 쉬고, 집중했다 잠깐 쉬고 이런 식으로 읽어줘도 괜찮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부터 읽어보자. 이미지의 겹침부터 집중 한번 해보자. 화면 하나에 나타나는 대상을 여러 개의 이미지로 중첩시키는 거래요. 자, 이미지의 중첩이라는 단어가 좀 핵심 단어네요. 중첩이라는 단어는 뭐니? 겹쳐주는 거예요. 겹쳐주는 거. 그래서 마치 연속 사진처럼 화가가 움직이는 대상의 잔상을 바탕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움직임을 겹쳐서 나타냈습니다. 겹쳐서 나타낸다. 이미지의 겹침. 두 번째, 역선 얘기해 볼까요? 역선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움직임의 계정을 여러 개의 선으로 구현했습니다. 여러 개의 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역선을 통해서 사물의 화가의 느낌을 드러냈습니다.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 상호 침투라는 거는요, 겹쳐 보이게 하는 겁니다. 역선을 사용하여 배경이 모호해진다. 모호라는 단어는 무슨 말? 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 그 말이지? 모호하다, 구분이 그렇게 정확하게 안 갈 때 모호하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왜곡된 형태래요. 자, 왜곡은 무슨 단어? 왜곡. 다르게 보이는. 그렇지, 바꿔주는 거예요. 변형시켜서. 그래서 사실적인 형태가 아니라 좀 다른 형태로, 사실과는 다른 형태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3가지가 쓰였네요. 이미지 겹침, 역선, 상호 침투. 자, 마지막 문단. 자, 기존의 전통적인 서양 회화가 대상의 고정적인 모습에
주목하여 비례, 통일, 조화 등의 아름다운 요소로 보았다면 끊고 여기는 누구에 대한 설명? 전통의 서양 회화에 대한 설명. 얘네들은 고정적인 모습에서 비례, 통일, 조화가 아름다움의 요소예요. 근데 미래주의는요, 자, 서로 다른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앞에서는 옛날 거, 그리고 지금은 미래주의. 대상의 속도와 움직임이 더 아름다움의 요소 혹은 미적 요소일 거예요. 거기서 의의를 찾았습니다. 라고. 그리고 나중에 누구한테도 영향을 줬대요? 키네틱 아트에도 등장한데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키네틱 아트라는 거는요, 입체적 조형물로 표현을 하는 아트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막 길거리라던가 어디 보면은 막 이렇게 움직이는 조형물들이 설치된 곳 있지 않니? 그런 것들이 이제 키네틱 아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는요, 서양 회화, 전통적인 서양 회화와 미래주의 회화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다른 점을 비교했고요. 다른 점 대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미래주의 화가의 의의. 자, 의의라는 단어는 좀 어렵지만 무슨 단어일까? 의의. 무슨 말을 의의라고 할까? 의의. 이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있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이렇게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라고. 문제는 다음 잠깐만 쉬었다가 할까? 일단 여기까지 해요.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 연습할 때 이런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한테 독서 문제의 유형화를 시킬 거거든요. 자, 이 11번 문제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니? 그럼 밑에 있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별해 주면 되지. 자, 이런 문제의 유형이요. 중심 내용 찾기예요. 옆에다 써주세요. 중심 내용 찾기. 문제 유형은 중심 내용 찾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물어봐서 그냥 가서 있는지 없는지만 손으로 대략적인 위치라도 짚어줘야 돼. 그래야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4번은요. 미래주의 회화가 발전해온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는 않았죠. 자, 참여한 예술가들 맨 첫 번째 막 누구 이렇게 나왔었지. 등장하게 된 배경은 그거에 이어서 당시 분위기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사용한 기법은 분할주의 기법이라고 해서 썼었고요. 추구한 미의식은 두 가지 속도와 운동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읽어줬으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아 이거 여기 있네 없는 거 찾아주는 거예요. 자, 중심 내용 찾기의 문제 유형 12번 자 기억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 기억 영감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영감 그치? 영감 그럼 일단 영감이라는 단어는 뭐니? 영감 이게 영감일까? 영감 뭐해? 할머니가 부를 때 하는 건 아니겠지. 영감은 무슨 말일까? 영감 아이디어 맞아. feel 어떤 느낌 그런 것들이에요. 딱 번뜩이는 아이디어. 그러면 자 그런 영감을 줬대. 한번 가서 다시 봅시다. 키네틱 아트가 등장하는데 영감을 제공했대요. 그럼 이 영감은요. 키네틱 아트는 어떤 예술이니까?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주는 예술이에요. 입체적 조형물의 운동을 보여주는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감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체적 운동에 영감을 준다라는 내용으로 좀 키워드를 잡고 나서 밑에서 찾아준다면 어떤 내용으로 갈 수 있을까? 3번이죠. 자, 입체적. 3차원이라는 단어가 입체적이죠. 조형물의 움직임, 운동.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그 영감의 구체적인 영감의 내용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찾아준 다음에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용해서 읽어줘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을 할 때 입체적이라고 지문에선 써 있었는데 우리는 3차원이라고 써 있어도 서로가 같은 말이죠. 대응시키면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요 서로와 서로의 단어의 대응관계인지 단어 대응관계를 꼭 생각해 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좋아하는 국어 문제의 유형이 이런 거예요. 분명히 지문이나 우리 앞에서는 A라고 써놨는데 선택지에서는 B라고 써놨다? 근데 이게 문맥에서는 서로 일치해요. 문맥상으로. 이건 그래서 어휘력이 여러분들 국어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일치한다 아니다라는 거는 문맥상 일치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아까는 입체적이라는 단어는 3차원이랑 사실 다르거든? 엄밀한 내용은. 그치? 단어의 의미가 다르잖니? 입체적이랑 3차원은. 사전으로 찾아보면. 그런데 문맥상 대응되죠. 그런 선택지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학교에서도 이렇게 단어 바꿔내면 많이 틀리더라고. 자, 13번 문제 같은 유형은 아직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자, 구체적인 이거는 그림을 주고 있지. 구체적인 사례를 주면서 이 사례에다가 앞에서 봤었던 지문의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용하라는 문제예요. 사례 적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중3 독서 과정에서도, 학교 시험에서도. 근데 아직은 중3에서는 이런 문제 유형은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아요. 교육 과정에서. 그런데 학교에서 그래도 이번에 좀 어렵게 한번 내볼까 한 문제 정도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문제 유형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보셨던 거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강아지 다리가 몇 개야 지금? 셀 수가 없지. 원래 강아지는 몇 개니 다리가? 4개지. 4개는 일단 아니네. 근데 이 부분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사람의 다리가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아요. 사람의 다리예요. 발이 잘 안 보이겠지만 사람의 발이 걸어가는 그림. 자, 사람의 발이 계속 겹쳐지고 있지. 앞에서 나왔던 이미지의 겹침. 이미지의 겹침이 있었다면 역선은 없을까? 역선? 이런 것들이 역선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그려주는 거. 상호 침투는 없을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상호 침투겠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좀 어려운 패턴의 문제죠.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세요 라고 한다면 자, 답은 2번인데 제가 답을 먼저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왜 2번은 적절하지 않은 걸까? 왜 2번이 적절하지 않은지를 꼭 찾아줘야 돼. 제가 답을 드린 이유는 이걸 찾는 게 실력이에요. 사실적 형. 자, 오케이. 자, 역선을 통해서 사실적 형태를 강조한다? 우리 사실적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주어진다고 했어? 왜곡이라고 아까 단어를 얘기했었죠. 왜곡된 형태로 표현한다. 라는 요 말이 지문의 내용과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쵸? 자, 서로 다른 부분들까지도 연결해 주시면서 이걸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되는 국어의 독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사실. 보니까. 이 국어의 독해력은요, 요 정도예요. 지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택지에서는 이렇게 해서 달라. 이래서 틀렸어. 이거 찾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정도 싸움이니까 이거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밑에서 사전적 의미는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 5번입니다. 5번으로 체크만 하시고 넘어갈게요. 아직 어휘 부분보다 뒤로 넘어가서 자, 15번 문제 바로 들어갈게요. 지문들 잠깐만 보면요. 자, 중세 서양이 들어. 중세가 근데 언제부터 언제까지니? 중세. 15, 16세기? 그 정도로? 혹시 중세라고 하면 누구 중심이 우리가 중세라고 볼 수 있을까? 서양에서. 자, 요거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신중심. 신중심이 중세고요. 그 다음에 인간 중심이 근대예요. 신을 중심으로 했던 시기가 중세 시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막 10세기, 11세기에 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럴 때가 중세예요. 자, 그러니까 신 중심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에요. 이건 배경 지식이니까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세계가 천상계와 불안정한 지상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대. 천상계의 특징 어때요? 완전해요. 불완전한 특징은 지상계의 특징이에요. 자, 요렇게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이원적 사고라고 얘기를 해요. 이원적 사고. 좀 어려운 말이죠? 혹은 이원적 세계관. 자, 이원이라고 하는 건 두 개의 근원으로 나눈 거예요. 두 개의 원초적인 단위로.
천체들은 오원소로 이루어져서 원운동을 하며 천체들이 움직이는 힘은 신의 의지입니다. 신 중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세라는 단어를 보고 신을 떠올렸다면 조금 읽기 쉬웠을 거고요. 상상에 의존하는 우리가 보기엔 상상에 의존하는 거지. 이런 세계관은 직접 관찰하고 만원경으로 확인하면서 서서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성적 질서들이 경험을 통해 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근대의 경험론, 자 아까 얘기했던 요 근대가 누가 경험한 거예요? 신이 경험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경험한 거죠. 요 부분부터 이제 인간들의 경험들이 나타나 보니까 이제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지금도 그런 얘기 하더라. 얘들아 지금은 지구가 도니 아니면은 태양이 도니? 지구가 돌지. 근데 뭐 태양이 돈다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지구는 동그랗니? 지구는 평평하니? 동그랗지? 여러분들 그런 거 이상한 거 안 믿지?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지구 평면설 이래갖고. 있어? 누구야? 있어? 이 중에 있어? 뭐 유튜버 보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더라고. 자, 아무튼. 자, 경험론이란 무엇이에요? 인간의 지식적 근원을 인간에서, 얘들아, 이 지각이라고 하는 거는 알다, 깨닫다 라는 거예요. 아는 감각으로. 경험에서 찾는 입장을 우리는 경험론이라고 해요. 인간이 직접 경험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혜는 경험의 딸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럼 누가 먼저야? 지혜가 먼저라는 얘기야? 경험이 먼저라는 얘기야?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치는 이 부분은요? 경험이 먼저죠. 지혜가 딸이니까 경험이 먼저 있어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죠. 자, 경험을 통해서 조금 빨리 읽을게.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거부할 수가 없지. 여러분들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잖아요. 자, 경험론은 고대 그리스. 자, 고대 그리스는 또 언제냐면 더 옛날. 중세보다 더 옛날. 소피스트 키레네 학파까지 올라가지만 합리론에 대립되는 본격적인 경험론은 요 프랜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체계를 세웠대요. 그냥 누군지만 알고. 자, 이 두 사상은 모두 자연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받았지만 그 발전의 핵심 동력, 움직이는 힘은 서로 다르게 파악해서 철학적 토대를 닦았습니다. 경험론자들은 관찰과 실험에 입각한 기납적 방법, 합리론자들은 이성적 사고에 기반한 연역적 추론이 자연과학의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자, 여기서 되게 어려운 단어 두 개 나왔어요. 귀납적 방법과 연역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두 단어가 오늘의 메인이에요. 요 지문에서는 제가 요 단어를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귀납이라는 단어, 연역이라는 단어가 서로 반대의 느낌이 있어요. 혹시 요 단어 아는 사람? 귀납, 연역. 자, 요 귀자부터 설명할게요. 저도 하나밖에 모르거든요. 이 연역이라고 하는 요 글자가 연역할 연에 연역할 역자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근데 귀자는 확실히 알아. 귀자가 돌아가다 귀자예요. 자, 돌아가다 귀.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 자, 이 귀자가 여러분들 집에 가는 거 뭐라고 해요? 귀가하다 하지. 그쵸? 또 집에 돌아가는 길을 귀로라고 하지. 돌아오다 귀환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느낌이요. 이 납이요, 증명 혹은 어떤 결과. 그러니까 결과로 돌아가는 거예요. 증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귀납을 설명할게요. 귀납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귀납은 개별적 사실들을 보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고 하나의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 맞죠? 여기가 귀, 하나의 결론 납. 개별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하나씩 다 따져보니까 이런 결론이 생겨요. 첫 번째 이제 우리 이대학원 다니는 남학생 얼굴을 보니까 되게 잘생겼어. 두 번째 학생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세 번째 학생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러면 자, 우리는 이대학원 남학생은 어떤 결과값이 나와요? 잘생겼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개별적인 사실을 본 결과가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이걸 귀납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귀납을 정확하게 아시면 연역을 헷갈릴 일이 없죠. 왜냐면 연역은 좀 반대예요. 연역은요, 여러 가지를 보는 게 아니라 한 개의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개의 사실을 보고 거봐, 이거 여기 맞지?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가 결론으로 내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결론을 전제의 바탕으로 내는 건데, 요거는 예시만 적고 끝낼게요. 요 얘기. 사람은
모두 죽는다. 3단 논법. 맞아.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론은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자, 이런 논법을 우리는 연역법 방법, 그 대표적인 게 3단 논법이에요. 연역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래, 귀납을 정확하게 알래를 여러분들이 둘 중에 편한 거를 정확하게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왜? 다른 건 하나의 반대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 설명을 위해서 귀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귀자는 돌아갈 귀에, 납자는 증명할 납인데, 연역이라는 글자는 연역할 역에 연역할 역자거든. 그러니까 단어 설명이 안 돼. 연역이란 걸 모르면. 자, 그래서 요 귀납적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경험론자는 봐봐. 개별적인 사실들을 다 경험해서 하나의 결론을 얘기한 거고요. 합리론자들은요, 이성적 사고로 추론한 거예요. 이거 전제에 맞춰서 3단 논법에 의해서 결론을 추론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을 해요. 자, 밑에 경험론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귀납법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이런 보편적인 법칙 하나의 결론이죠. 이 결론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 경험론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아까 개별적인 사실들, 이대학원 다니는 남자들을 봤는데 다 잘생겼는데 갑자기 한 명을 봤는데 못생겼어. 그러면은 결론이 성립돼? 안 돼? 안 되지. 그런 약점이 좀 있어. 우리는 해가 매일같이 동쪽에서 뜨니까 해는 동쪽에서 뜬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해가 서쪽에서 뜨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그것도 주장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런 단점은 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이 경험은 또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그 예시를 든 건 아니지만 경험이 달라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르게 주장을 해요. 그게 한계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은 인식은 경험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 칸트의 나중에 이후 철학자들은 의미를 확장했고요. 칸트의 관념론은 여기까지, 라캉의 구조론은 여기까지 넓혔습니다. 라고 해서 이후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뭐가? 경험론이. 경험론에 대한 어떤 특징 설명, 그리고 영향까지. 이걸 영향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의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왜? 이런 의의가 있어. 그런 의미가 있어. 여기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밑에 15번 문제는 빠르게 답을 체크할게요. 경험론의 종류는 나오진 않았죠. 자, 이런 문제들도 아까 뭐였어요? 중심, 내용 찾기. 그쵸? 중심, 내용 찾기 문제 패턴.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죠? 짚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기억과 니은을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그렇게 막 빠듯하지 않다면 항상 써주세요. 합리론, 경험론. 자, 시간이 빠듯하지 않다면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직접 현장에서 문제를 푸실 때 여기 합리론, 경험론이라고 꼭 써주세요. 실수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읽으면서 얘기했었던 합리론의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막 정리해야 돼, 쓰면서 머릿속으로. 그리고 경험론이라고 쓰는 순간 경험론은 이런 특징이 있었지 라는 거. 근데 아직 우리 특징 정리는 그 글 읽으면서 아직 안 했으니까 나중에 한 번 더 강조를 할 거고요. 일단은 16번 답은요, 5번으로 체크해 주시고, 이건 아직 큰, 설명은 안 할게요. 자, 17번. 자, 이 17번 방식이, 요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옳은 거 찾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거보다 밑에 선택지 보니까 전개 방식 문제예요. 자, 요것도 하나 중요한 거예요. 전개 방식. 글이 어떤 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군요. 그 전개 방식을 보면 이거 헷갈리는 게 답은 4번인데 왜냐면 특정 이론의 탄생 배경. 자, 특정 이론은 어디서 나왔어? 경험론. 자, 통시적이라는 건 무슨 단어라고? 시간의 흐름. 어디서부터 나왔대? 옛날부터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통시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상반되는 두 이론이라고 해서 경험론이랑 합리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여 그 차이점은 드러내고 있다. 사실 이것도 중복 정답으로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문제 나고 나서 보니까 3번도 정답이 될 가능성도 있더라고. 왜냐하면 여기에 전개 방식 문제는 대응되더라고요. 자, 상반되는 두 이론, 경험론과 합리론은 서로 상반됐잖아요. 왜? 하나는 귀납이고 하나는 연역이고. 그래서 3번도 복수 정답 처리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점수는 조금 바뀔 거고 요거 하느라고 성적표가 아직 정리가 안 됐어.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건 내용일치 문제예요.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일치 문제 패턴이고요. 자, 답은요 1번입니다. 1번은 어디가 틀렸니? 이런. 이론적이 아니라 이원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